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국내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전라북도의 이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사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정현 사무총장께서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사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민주시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진행돼야 될 이제 지향 가치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그리고 진행자의 중립적 자세를 이제 요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진행의 교육의 원칙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잡았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의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다, 역사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런 형태로 특정 주제를 민주시민 교육으로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원칙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일교육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통일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한 세 가지의 어떤 버전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안보 지향형 통일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어떤 흡수 통일이나 자본에 의한 통일로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남과 북의 현재의 대치 상태 속에서의 서로의 좀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안보형 통일교육이 있고, 하나는 통일 지향적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과는 꼭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하면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인프라와 결합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유럽으로 열차와 소형차를 타고 어떤 뭐 대륙으로 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섬나라에서 반도 국가로서 전환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통일 지향형 통일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들의 교육 당사자들의 어떤 교육들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분단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해 봅니다. 그냥 분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서로 토론해 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객관적 사실들을 하나씩 전달을 해줍니다. 왜 분단이 되었는지 혹시 모르고 있으면 그것들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만 제공을 해주고, 자료만 제공해주고 판단을 학생들이 하게 하고 의견들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따릅니다. 함께. 그러면서 서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안 하게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혹시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통일은 안 하고 혹시 평화적인 교류만 하면 어떤 건지, 이국가 이체제면 어떤지, 꼭 일국가 일체제여야 되는지, 통일의 형태는 어떤 건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통일 교육을 우리는 하나의 정답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이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입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구체적 사례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진행할 때도 민주시민 교육 관점에서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신호등 토론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 기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과 자기의 삶에서의 변화와 통일 후의 미래와 통일이 안 됐을 때의 미래와 다양한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함께 그것을 발표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칭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학습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주입식 교육에 지식 전달 교육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들을 저희는 1년에 한 100시간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평화 형성 서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쪽의 서구의 이제 국가들을 보면은 시민사회 속에서 스터디 서클이라고 자발적인 학습 모임들이 많습니다. 토론하고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어떤 지향 가치가 있는 토론 모임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평화 형성 서클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폭력 대화라든가 어떤 평화 감수성 훈련이라든가 어떤 지구 시민 교육이라든가 어떤 다양성과 뭐 인권이나 평화나 민주주의, 공동체에 관련된 교육들을 서로 간에 이런 좀 참여형 교육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발적 스터디 모임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측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어떤 지식의 중심을 두고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성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교육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받아왔던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배움과 성장, 서로가 이제 서로 배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현 사무총장께서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부분까지도 언급했는데, 우리 이경환 교수님 할 이야기 다 해버린 거 아닌가? 할 이야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환 교수님께서 해외 민주시민 교육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흐름들, 그리고 그 역사, 이런 점에서 뭐 서구 사회의 이야기를 많이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조정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독일 사례, 아마도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이런 민주시민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아마도 보이텔스바흐의 합의가 가장 대표적인 합의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금 보완 더 한다면 시민교육에서 어떤 강제, 교화, 주입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실에서, 학교에서 사회적 논쟁들을 도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 논점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논점들을 통해서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것이 곧 정치적 능력이고 시민으로서 역량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것을 위한 이제 크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거기서는 청소년을 적극적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핵심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사회 도덕적 책임감, 또 사회 참여, 정치적 문해력, 이걸 강조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뭐냐,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권리와 책임, 또 정체성과 다양성, 그 안에서 영국에서 함께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이러한 교육들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틀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교과목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유네스코 등에서도 교과목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좀 더 강화해보자, 실천력을 높여보자, 이런 고민해봤는데요. 미국의 사례 중에 본다면 소위 이제 C3 프레임워크라는 틀거리가 있습니다. 뭐 칼리지, 커리어, 그리고 시빙 라이프. 시빙 라이프가 결국 시민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사회과라는 과목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좀 강화해보자. 거기 주요 내용을 본다면 사회단체에 참여해서 스스로 이해 능력들을 정치기관에 대한 이해 능력들을 길러보자라는 거고요. 또 한편은 시민 역량, 민주적 원리를 직접 활용해서 사회 문제에 관여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규칙,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C3 프레임워크 과목들이 있겠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있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 활동이지만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도 좀 강화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민활동을 확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18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프랑스적 가치 습득과 공유, 시민 문화의 습득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민주 시민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관으로 본다면 유네스코도 이제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세계 시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해오는 대표적 기관이 유네스코고요. 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유네스코 시범학교 또 각종 교재들을 개발해서 학교 교육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질을 길러주는 이러한 교육들을 교과를 통해서 또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한 교수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학교에 있어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 학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 사례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너무 낮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노력으로 모든 학교가 학교 기본 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에 학생 자치를 위한 학생회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92개의 혁신학교가 있는데 이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핵심 철학인 민주성을 바탕으로 교직원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수업을 나누고 각종 교육 활동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고요. 교무회의도 안건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민주적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개, 전라북도 교육청 18개 민주학교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부안의 B고등학교는 민주적 공간 수업 프로젝트 작년에 했던 일인데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공간 구상과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토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치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 자치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학교인데요. 학생 소통부라고 하는 학생의 조직을 두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학생회에서 검토한 후에 그거를 학교에 건의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노력해서 많이 민주시민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하면서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본인들의 진로와 계열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듣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최근에 고교 학점제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학교의 경우 이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사들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선택한 이후에 과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의 Y고등학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학생들에게 선택과 결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내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어서요. 이틀간 모든 교사들이 과목 안내를 학생들에게 직접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부스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듣고 과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학교와 교사들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과목 개설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선택하여서 결정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주 시내 제2고등학교는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 등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시험 기간을 결정할 때 주말을 끼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학급별로 회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학사 일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급 실장, 부실장 중심으로 학생의 의견을 듣다 보면 너무 임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안건에 따라서 무작위로 학급별로 이렇게 대표 학생을 오라고 해서 표집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교는 사실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6학급이 넘으면 전교생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이 있으니까 500명이 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학생총회가 어렵게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생이 120명 정도인 경남의 K학교에서는 월 1회 학생,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서 다모임 또는 뭐 식구총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총회를 하면서 각종 건의사항과 학교 현안을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년에 1회 이상은 본인들의 의견을 직접 구성원들 전체 앞에서 나가서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례에 우리 도와 타시도 몇 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사례는 사실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대상이나 내용,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4번째 주제에서는 과연 우리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